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전에 인생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변한다는 그 본질이 진짜 뭔지 제대로 파고들 겁니다. 오늘 하루로는 부족해서 3부작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인생 안 바뀐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요, 어딘가 모르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분들, 그런데 분명히 이상은 높고 바라는 게 있는 분들, 진짜 항상 진심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투자, 사업, 영업, 다이어트든 공부든 그게 뭐든 작정한 대로 잘 안 따라주는 분들이 정말 매일 들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준 저의 인생 책 중 한 권인데요.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이별은 어렵다. 여기 중독의 예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애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헤어지는 게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 사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 펩티드를 생산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이 신경망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두 사람 각자의 개성과 자아를 재확인시켜준다. 가령 이런 것이다. 그래, 맞아.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 사람을 사귀어 보니 나를 알겠다. 이런 두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하면 어떨까?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회로와 화학 반응, 즉 특정한 감정에 길들여진 두 사람은 도무지 이걸 끊을 수가 없다. 이별 후에도 서로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그들은 익숙한 화학적 자극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몸은 극한의 상실감을 느낀다. 즉 이별의 아픔은 단순한 감정 상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신경화학적 습관이 중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길들여진 습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 감정적 중독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생각해 보아 커플들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이다. 자, 여기 나쁜 이성에게만 끌린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이번에도 또 다시 나쁜 남자와 만나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이번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언제나 나쁜 사람들을 정말 잘 찾아낸다. 그간의 관계들을 통해 형성된 신경망이 그녀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행동을 일삼는 애인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녀가 변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진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큰 문제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신경화학적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녀가 중독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일으켜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를테면 절망감이란 화학물질에 알게 모르게 중독된 그녀가 이 관계에서 절망감을 느끼도록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그녀에겐 익숙하고 편안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는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만 갈구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신경망을 자극하는 현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경망이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면 어떨까? 결과는 끔찍하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망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서로 탐색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뭔가 항상 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복하는 느낌을 받죠.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만들어낸 어떤 느낌이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허함 속에 그동안 길들여진 화학물질을 생산하게 해줄 다른 후보자를 또 막 찾는 거죠. 재밌는 건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신경망은 비단 이 사랑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면면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과거와 최대한 비슷한 그 느낌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당신이 하루라도 창피함이나 분노, 혐오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결정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건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과 똑같다.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것도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마시던 모닝커피 없이 스스로 잠에서 깨려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몸은 이제 뇌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이제 부정적인 화학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이거 누구 생각이야?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처음에는 몸에서 충동적인 생각의 형태로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다 이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망은 점점 더 커지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절규로 변한다. 화학물질이 부족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이미 부정적인 것에 적응했기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한동안 화학물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어느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느끼고 싶다는 절규가 시작된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속에서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걸 마치 내 안의 안내자가 들려주는 복음인 것처럼 듣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오류가 있죠. 이 안내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안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장 익숙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 이 목소리에 반하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요. 이 목소리가 가장 크게 투덜거릴 겁니다. 여러분을 진짜 집요하고 끝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냥 내일 할까?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도 다른 때 어쨌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을 던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랑 행동은 나랑 어울리지가 않아. 내가 무슨... 네, 여러분은 마침내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확히는 이전의 그 삶을 합리화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몸의 내부 질서를 지켜 라며 요구하는 이 소리에 사람은 거의 대부분 굴복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요. 변화라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중단하라는 소리에 무너지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다. 변화라는 건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전진하게, 나를 위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후진하게 만든다. 생각과 행동이 후진한다는 건 예전에 익숙한 신경회로를 계속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여기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그렇게 당신은 굳건한 의지로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오후에 업무상 운전을 하는 도중 전날 배우자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당신을 나고자로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냥 운전하다 생각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떠오른다. 이제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내부의 목소리가 새롭게 결심했던 건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원래 안 변해. 그리고 네가 특별히 막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하는 순간 나고자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관련된 엄청난 기억들이 홍수처럼 튀어나올 것이다. 만약 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나고자라는 생각을 끌어낼 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에서 넘어지거나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업무상 큰 사고를 쳐버렸다거나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스스로 차를 기둥에 긁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있죠. 이제 나고자가 될 만한 이유가 더 많아졌네요. 그렇게 몸은
나고자라는 자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생각과 반응을 시작하라고 설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반응하면 익숙한 예전의 자신을 부활시키는 꼴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나고자라는 느낌을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나고자라는 원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다음은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원래의 순환 고리대로 살아가게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금대로 계속 살아가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변한 사람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인생 완전히 바꾸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고 어려워하시는 거고요. 어렵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부작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미래. 과거와 달리 이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모든 기억은 사실 감정으로 저장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미래와 달리 과거는 바로 그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래엔 감정이 없다. 미래는 모험을 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 과거의 기억들, 우리 몸이 익숙한 그 느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미래는 힘이 없다는 소리다. 미래에 대한 설렘과 과거의 느낌이 경쟁하면 대부분 과거의 느낌이 이긴다. 미래에는 과거의 느낌과 대적할 만한 마땅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없는 미래를 맞이하려는 사람의 신경망은 곧 향수병이라는 거대한 적을 마주친다. 그래서 과거를 찾는다. 미래에 대한 설렘이 반짝했더라도 점점 더 희미해진다. 그렇게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회귀해버리면 몸은 이제 모든 것이 한결 더 낫고 올바르다는 느낌을 선물해준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미래를 향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변하려면 먼저 과거와 관련된 익숙한 기억과 생각, 느낌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을 언제나 뒤로 돌려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가장 익숙한 그 감정,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들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보자. 내 경험상 불안과 걱정의 시작은 보통 심한 감정적 압박을 받은 어떤 사건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 뇌는 적당한 화학 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이 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키면 곧바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자신의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을 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래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매일 걱정으로 채워 넣는다면 몸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되뇌 심피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이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생각이 시동을 걸었고 이제는 몸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 물질들이 당신을 더더욱 심란하게 느끼게 한다. 그렇게 당신의 몸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딱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입으로 내뱉을 것이다. 나 걱정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지금 감지되는 것이 걱정의 느낌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뇌에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한층 강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그 생각은 다시 우리의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 어떠한가? 당신의 과거의 기억은 이제 실제가 되었다. 당신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진짜다. 그렇지 않은가? 말하자면 또 다른 불안, 걱정, 나고 자란 감정을 일으키도록 몸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셈이다. 두려움은 더 많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더 많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불안 상태가 되면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몸과 뇌에 일종의 순환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 되었든 간에 반복적인 느낌은 당신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행복이나 슬픔, 혼란, 외로움, 자신감 없음, 기쁨, 우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느낌들이 당신의 행동 방식과 신념, 편견, 의견,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결정한다. 느낌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다. 어쨌든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뇌와 몸의 순환고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순환고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뇌와 몸의 화학적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는 항상성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 형성된 신경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신경화학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누구는 매사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이며 누구는 매사 단순하고 누구는 매사 긍정적이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 중요한 건 그 느낌이 계속 강화된다는 것, 즉 불안은 불안을 키운다. 그렇다면 당신이 불안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당신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순환고리가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순환고리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을까? 네, 여러분.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특정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특정한 신경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건요.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그동안 유지해온 신경화학적 회로 이걸 끊어내는 거 그게 변화입니다. 만약 이를 닦거나 샤워를 할 때 행동의 순서를 바꿔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게 되더라도 꽤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주 먹던 초콜릿을 끊으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꽤 불편할 뿐이다.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에 길들여져 왔다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저 깊숙한 정체성은 계속 그렇게 느끼기를 원할 것이다. 자기 비하에 대한 신경화학적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건 초콜릿을 끊는 것보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 잘 들어라. 당신의 마음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면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그것을 해내야 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 변화는 불편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화는 불편하다. 그동안 내 연구와 경험을 돌아보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뭔가 뿌듯하거나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당신의 변화에 대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변화란 자아, 몸, 이 둘을 완전한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자아가 자신을 정의해주던 느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반복하던 어떤 생각과 느낌, 반응을 멈추면 이로 인한 화학물질 생산이 중단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진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당신 체내의 질서가 변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스스로를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느낄 수가 없게 된다. 진짜로 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지녔던 그들의 과거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 듯한 느낌이다. 그들 스스로도 과거의 자신을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을 한번 돌아보라. 예전에 당신과 계속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가? 혹은 완전히 변했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두고 있었다면 그건 단지 마음의 틀이다. 언제까지 당신을 환경에 대해 반응만 하는 종속물로 둘 것인가? 자,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의지와 자기 통제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즉각적인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자신의 더 큰 비전을 위해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든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의식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운명의 판세가 뒤바뀐다는 말이다. 자, 여기 깊숙한 계곡에 살고 있는 당신이 있다. 당신은 평생 거기 살았고 수목 한계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다. 매일 똑같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산 당신에게 어느 날 누군가 숲에서 내려와 산 정상을 넘어가면 한 번도 못 본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거기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마을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인다. 다음날 당신은 산을 넘어보기로 결심한다. 며칠 동안 출발하기 전 채비를 한다. 그렇게 당신은 집 주변의 풀밭을 지나 익숙했던 주변 환경을 돌아본다. 당신과 당신 부모가 평생 고쳐온 담장이 보인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친숙한 환경과 기억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당신은 산을 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다. 눈 때문에 미끄러울 수도,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다. 위험과 추위, 습기를 느끼며 반쯤 올랐을 땐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자, 이 느낌이 바로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했던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감정이 나쁜 게 아니다. 감정은 모든 경험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같은 감정만 느낀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은 과거를 무한 재생하며 영원히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 뿐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은 생존과 관련된 익숙한 느낌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가져본 적 있는가? 더 나은 삶, 더 많은 경험, 가치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감정들 말이다. 우리는 짧지만 감사와 자기애, 환희, 자유, 경외감 같은 좀 더 고양된 순간을 경험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정확히 반대로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만드는 화학물질 역시 의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당신은 사랑에 빠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고무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비하 없이 스스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홍수는 좀 더 고결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은 이 벅찬 경험이 계속되길 바라게 될 것이다. 감정의 생리적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 그 누구라도 그동안의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환희와 감사, 그 이상의 것도 말이다. 우리가 단순한 그 생존 반응에서 일단 벗어난다면 좀 더 진화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제 2부와 3부에 걸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이 반복적인 느낌의 고리, 이거 끊어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1부 영상 마치겠습니다. 뇌를 바꾼다는 건 미래를 바꾼다는 걸 의미한다. 용기를 내기 바란다. 우리 모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고요한 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25세를 넘겨 전두엽이 성숙한 당신은 마음껏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 그 느낌에서 이어지는 나는 안 돼 라는 이 생각의 순환고리, 계속 끌어들이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망가지는 느낌을 끊어버리길 원한다면 무조건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와닿지가 않죠. 전두엽을 쓰는 게 무슨 헬스장 가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근원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 건지, 그 기적적인 등장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버몬트라는 철도회사에서 일했던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매우 뛰어난 기술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26의 나이에 위험한 폭파 작업에 대한 기술과 리더십을 다 인정받아서 직장에서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변수란 늘 존재하죠. 게이지처럼 능력 있고 오차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던 사람도 한눈을 파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쇠 막대기로 구멍에 화약을 넣고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점화가 일어났고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일찍 터져버리게 됩니다. 네, 약 1m 길이의 쇠 막대기가 그의 왼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관통하면서 그는 100m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아침에 듣기에 약간 적나라한 묘사이긴 한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나 크게 다쳤잖아요. 쇠 막대기가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그는 살았습니다. 심지어 진료를 받으면서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의식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의사들은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별다른 합병증도 없이 나았다고 하죠. 쇠 막대기가 뇌를 관통했음에도 운동이나 언어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전두엽을 다쳤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동 기능, 언어 기능 같이 소위 살아가는 데 지장을 주는 부위는 모두 괜찮으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했던 이 사람, 게이지는 사고 이후에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악인으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나 촉망받던 젊은 인재는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는데요. 해고 사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20년이 지난 1868년 할로우 박사라는 연구자 한 명이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이 전두엽이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바꾸고 싶어하는 바로 그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의학계는 이때부터 전두엽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요. 극단적인 성격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엄청난 패턴이 발견됩니다.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했고 주변에 무관심했으며 냉담했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계획을 세워도 이걸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즉각적인 기쁨,
충동적인 행동을 1순위로 놓아서요.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보려고 해도 진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시기가 19세기니까 당연히 뇌 스캔 장치 같은 건 없었겠죠. 그래서 사후 부검을 통해 알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전에 결국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뇌를 부검해본 결과 이들은 모두 전전두피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발견됩니다. 네, 이 포인트에서요. 연구자들이 소위 미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행동이 매우 기이하고 난폭한 사람의 전두엽을 없애버리면 얌전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악명 높았던 전두엽 절단술이 탄생합니다. 이 악명 높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게을러졌으며 무력해졌습니다. 세상 만사 다 관심도 없고 진취성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선 좋은 의미로도 쓰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측 가능하다는 표현은 최악의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설렘이 없는 인생이죠. 아무튼 전두엽이 절단된 사람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멍한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일상이 방해받으면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했어요. 그러다 즉각적인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사소한 일에 심하게 신경질을 냈죠. 이런 과한 행동을 없애려 시행한 절단술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충동 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벽한 오판이자 부작용이었죠. 네, 이 연구자들은 이 끔찍한 전두엽 절단술의 부작용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두엽이란 게 사람이 소위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냈습니다. 왜? 전두엽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1.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흥이 없다. 2. 지극히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3.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한다. 4. 어떤 상황의 맥락이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즉,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 그 결과 행동을 적절히 수정하지 못하니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5.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세계가 방해받으면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된다. 6.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네, 이 특징들을 듣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스스로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이게 신기한 게요. 누구나 보통 소위 인생 암흑기라고 부르는 무기력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의 전두엽 기능이 어떤 이유로 인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두엽 상실 혹은 전두엽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특징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두엽은요. 사람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즉 성장이라는 걸 위해 노력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나는 무기력증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특징이다.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집착, 새로운 경험을 기피하면서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호소하는 특징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이렇게 살기 싫다, 바꾸고 싶다 말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두엽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감정과 느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왕, 전두엽을 복귀시켜야 한다. 전두엽을 활용한다는 건 마음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당신은 몸으로 살고 있는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 몸에서 마음을 꺼내어 그것을 당신의 뇌에 집어넣어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뇌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거든요. 마치 한여름 새벽에 몰아치는 번개 폭풍과도 흡사한 느낌입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을 때 앉아있는 의자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어깨와 목의 결림도 느끼지 못한 채로 정말 온전히 집중한 상태였을 때, 그땐 어땠나요? 일단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두엽이 제대로 일하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집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두엽은 지금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에만 집중을 해서요. 전두엽의 혈류량을 올리고 다른 부위 잡음은 꺼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전두엽은요, 과제가 새로울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즉 새로운 걸 처음 시작할 땐 전두엽이 반짝이다가 그 활동에 익숙해질수록 전두엽이 필요 없어져요. 과제가 익숙할수록 전두엽을 활용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새기기 시작하면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로 들어오는 자극을 줄여 당신이 외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전두엽 스스로 이제 미친 듯이 일한다. 이게 바로 집중인 것이다. 이 활동은 전두엽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일단 전두엽이 새로운 과제를 배우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되뇌 피질의 다른 부분에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익숙한 정보로 암호화한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본 일을 또 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며 이때는 전두엽에 필요한 혈액의 양도 줄어든다. 이런 면에서 전두엽은 이기적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엔 그 재미에 푹 빠져들지만 새로움과 놀라움이 사라지는 즉시 다른 부위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CEO의 역할과 비슷하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몰두시키느라 다른 것들의 셔터를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전두엽이란 녀석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고차원적인 일은 오직 전두엽만이 할 수 있다. 지휘자인 전두엽은 마침내 뇌의 다른 부위의 배열과 패턴을 작동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 오직 전두엽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당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자기 파괴적인 신경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익숙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시 걱정거리만 가득하진 않은가? 당신이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면 굳어져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전두엽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갖고 싶은 신경망을 창조하면 그간 당신을 괴롭혔던 다른 신경망을 진정시킬 수 있다. 소위 성격이 변했다, 분위기가 변했다, 인생이 변했다라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에 관심을 얼마나 기울일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우친 사람만이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네, 여러분. 옛날부터 중재자들은 머리에 월계관을 썼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의 혼란을 꿰뚫어 본 다음 중재자 자기 스스로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바로 그 능력의 상징이 이 월계관이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 역시 월계관을 쓰죠. 그 선수의 전두엽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월계관을 좀 써볼까요? 뭘로요? 의지로요. 의지. 또 익숙하고도 익숙해서 아무 감흥이 없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의지를 다지는 게 어렵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의 의지를 일으킬 단 하나의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씻으러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이 단 하나의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하루를 일으킬 여타 좋은 생각들, 행동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이 전두엽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총체예요. 지금 잠시 자세를 바꾸거나 아침에 이 영상을 클릭하기로 마음 먹었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이렇게 1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가능한 행동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전두엽이니까요. 네, 그야말로 진정한 자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사용해 의지라는 걸 다질 때만 여러분은 비로소 작심삼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의지,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전두엽을 가장 잘 활용할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의지를 꼽을 수 있으니까요. 전두엽이 충동 조절이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구잡이식 행동을 정말 기적적으로 막아준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전두엽이 사춘기를 거쳐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10대들은 성인보다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호르몬의 총공세까지 받아 행동과 감정의 통제가 힘들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추론 과정으로 숙고하고 계획하는 하드웨어가 아직 없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후 전두엽이 성숙하면 전두엽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가능성과 전략을 궁리한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한다. 임기응변에도 능해진다. 전두엽이 성숙한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두엽은 창조에 활발히 관여한다. 이 말인즉슨 25세를 넘겨 전두엽이 성숙한 당신은 마음껏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 당신에게 그런 느낌이 끼어들도록 당신의 의지로 이걸 막지 않으면 전두엽은 잠에 빠지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또 다시 일상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된다. 매일 마음속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말이다. 오직 전두엽을 통해서만 당신의 열망과 위대함을 무력화시키는 당신 안에 그 파괴적인 독백을 침묵시킬 수 있다. 이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필요한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일을 딱 결심할 때, 그러니까 의지를 낼 때 비로소 전두엽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전두엽의 조합은요,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조합이에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에너지를 총동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은 경험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다리로 뛰는 게 아니라 의지로 뛴다. 마지막 그 결승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 가면 발톱은 떨어져 나갈 거가, 다리는 후들거리는 등 몸 전체가 마비된 것 같은 증상이 와도 사람은요, 아니 뇌는요, 그 결승선을 지나겠다는 의지를 온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승선에 다다르죠.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건요, 사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 아닐까요? 이들에게 의지라는 건요, 몸의 상태, 환경, 조건, 심지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바로 이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구조물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의지 한번 가져보시죠. 우리는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과거의 관심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현실은 어디든 존재한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기억만 계속 끄집어내면서 나는 안 된다는 목소리만 되풀이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건 현실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집중하기로 선택한 그 생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스위치가 꺼질 겁니다. 전두엽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내가 관심을 둘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거나 가장 위험한 저주일 수 있는 거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전두엽의 기능은 축복일 겁니다. 의지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요. 그러니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자극들, 어떤 욕망,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여러분은 뭐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외부 세계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믿기보다 당신 스스로 어떤 결과를 믿고 신뢰할 때 신념이란 게 작동한다. 신념을 가진 자에게 진실한 것은 내 생각을 믿고 있는 나의 생각뿐.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수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자주 전두엽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은 이제 좀 다르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명백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그걸 방해하는 건 무엇이든 차단한다. 그러니 매일 접하는
수많은 자극을 걸러내고 자유의지와 선택,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보라.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그런 기간을 가져봐야 한다. 결심하다, 이 표현은 마음을 만든다는 의미다. 당신은 마음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 전두엽만이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머리에 떠다니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부분이 막막해지죠. 도대체 뇌에 있다는 그 전두엽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딱 2개의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와 시각화, 다른 건 없어요. 의지와 시각화, 이 2가지만 갖추면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자기 몸속에서 보내오는 온갖 자극들을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대 잡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두자. 네, 작은 일에도 유독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하다는 건요, 사실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걸 못 다루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자기한테 보내는 각종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하니까 이 사람들 전두엽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갖 화학 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이런 몸의 요구를 일단 들어줘야 하니까 전두엽을 일단 잠재우고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딱 갖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오로지 생존과 본능에만 지배된 상태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배고파, 언제 먹을까? 졸려, 언제 잘까? 목말라, 물은 어딨지? 심심하다, 누구 만날까? 이런 수준의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느 한 곳에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도 못한 채 끊임없이 본능적인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그냥 당신의 자유의지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단순한 상상은 누구나 쉽죠. 중요한 건요,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세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람은 약 6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 이건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자신의 몸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당신이 마치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은 몸이나 외부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종의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도 있는다.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세계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럽고도 섬세한 행위다. 네,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그간 나도 모르게 쌓인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지운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뇌는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 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야구공이 과일로 치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의 경우는 고도로 집중을 할 때면 농구 골대 크기가 쓰레기통처럼 크게 보여서 슛을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 시각화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는 시각화이긴 하지만 저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무아지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한 가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주변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렸던 경험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해서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보라. 그러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그리로 옮길 때 비로소 전두엽은 여타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낸다. 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해내면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더 이상 기존의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저자도 강조하고요. 이 말은요. 즉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란 건 의지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인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와 집중, 사라지는 세계와 무아지경.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그 작은 농구 골대가 큼지막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더 커지는 효과.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요. 나를 치유하는 단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실 뇌가 되풀이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건강과 기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보는 형편없는 관찰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향,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신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 이게 결여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것만 딱 해보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요. 혼자 좀 있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상에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태도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찾기 쉽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정확히 똑같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타인을 보듯 스스로를 아주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관찰하고 싶은 스스로의 면면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고정된 신경망만 써도 당신은 쉽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가?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스스로 지금 인생에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존 수준에만 국한되었던 의식을 한껏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어쩌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만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먹을까? 언제 잘까? 심심한데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정신의 경호원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도 좋은가? 당신이 만약 지금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고개를 든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고 싶은가? 혹은 좀 더 편안하고 단순한 질문만 던지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삶이 더 즐겁게 변할 것인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3부작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시각화를 30분 동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생각만 하면서 30분을 버티지? 라고 말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요. 그게 5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분 불편하다고 정말 그 이유 딱 하나로 살면서 이 경험 자체를 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시각화 말이다. 명상할 때 비로소 사색이 시작된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원색적이고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호기심을 억압한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대답하는 것에만 주력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색만이 할 수 있다. 전두엽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색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 인생의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강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뇌 그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한다. 당신의 몸속 그 어느 기관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당신이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전두엽뿐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해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자기인식 그리고 사색을 하고 나서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요, 진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전두엽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요, 이제 뇌의 다른 신경망들은 꺼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봐주셨던 대작 시리즈 4부작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부작 시리즈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3부작 그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